투자금 500억 달러는 선불입니다. 한국 빠지고 싶으면 빠지세요. 중국이 대신하면 됩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반도체 기술 이전 금지령이 예상치 못한 재앙을 불러왔기 때문인데요. 첨단 기술 패권을 독점하려는 야심찬 계획. 싫으면 나가라던 미국 정부의 거만한 태도는 영원할 줄 알았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단 하루 만에 실리콘밸리 연구소와 텍사스 공장 인력을 전부 철수했고 그 순간 미국 빅테크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애플 아이폰 생산이 중단되고 구글 데이터 센터마저 올스톱. 더 충격적인 건 대체할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미국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다시 한국에 손을 내미는 것뿐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첨단 기술의 종말을 선언했던 미국이 단 두 기업의 철수 앞에서 무너져 내린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IT 산업이 마비될 겁니다. 제 목소리가 오버오피스 전체를 울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저는 제임스 박입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 기술안보 담당 선임 보좌관으로 12년간 일해왔죠. 한국계 미국인 3세로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나 MIT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5년간 일한 경험이 있어 한국 반도체 기술의 진짜 수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벌어질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저만이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버오피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백악관 정원의 나무들이 10월의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내는 숨막힐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죠. 레졸루트 데스크 앞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몽블랑 만년필이 들려 있었어요. 금빛으로 빛나는 펜 끝이 형광등 아래 번뜩였죠. 곧 그 펜으로 미국 IT 산업의 운명이 결정될 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는 반도체 기술 이전 전면 금지 및 한국 기업 견제 강화 법안이 놓여 있었어요. 이 법안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첨단 기술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기술 봉쇄였죠. 대통령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간청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없으면 우리 모든 데이터 센터가 멈춥니다. 현재 미국 고대 역폭 메모리의 94%가 한국산이고 디램 시장에서는 71%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말은 주변의 웅성거림에 묻혀버렸죠. 리사 톰슨 상무부 차관보가 제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너무 걱정이 많아요. 리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요? 반도체는 어디서든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실리콘 덩어리일 뿐이잖아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저는 그녀의 무지가 답답했습니다. 리사, 당신은 반도체 공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디램 1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공정이 몇 개인지 아세요? 500개가 넘는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하고 각 공정마다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가 필요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반도체가 뭐 그리 어렵겠어요? 실리콘의 회로만 새기면 되잖아요. 마치 도장 찍는 것처럼 말이에요. 옆에 있던 마크 피터슨 정책 보좌관도 거들었죠. 맞아요. 미국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반도체를 발명했잖아요. 실리콘밸리도 우리 거고요. 저는 3년 전 삼성 평택 공장을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클린룸들, 하늘을 찌를 듯한 생산 설비들이 24시간 정밀하게 가동되던 모습. 그때 저도 그들을 과소평가했었습니다. 단순한 메모리 제조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삼성의 수석 엔지니어가 보여준 설계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수백 개의 공정이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제어되고 있었고 각각의 단계마다 다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10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은 예술의 경지였죠. 온도는 0.1도, 압력은 0.01%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실수 하나면 수조 원짜리 생산 라인이 마비되는 거였습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어요. 현재 미국 데이터 센터 메모리의 75%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과 SK의 메모리를 사용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패널 종이에 대고 있었죠. 제임스, 우리는 미국이야.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말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의존한다는 게 말이 되나? 우리가 기술을 주고 성장시켜줬는데 이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만이 가득했어요. 제러드 쿠슈너 선임 고문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미국이 모든 걸 직접 만들어야 해요. 그는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죠. 리쇼어링이야말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우리 기술에 의존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페니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그 작은 소리가 제게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죠.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결정 중 하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이 우리 기술을 훔쳐가지 못할 거야. 마크 피터슨이 득이양양하게 말했어요.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 말이야. 그들의 엔지니어들은 이제 미국 첨단 기술에 접근도 못할 거라고. 참모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박수를 치며 말했죠. 드디어 진짜 미국 우선주의가 시작되는군요.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레리 커들로 경제보좌관이 샴페인병을 가져왔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부로 미국은 진정한 기술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가 샴페인을 따르며 외쳤죠. 황금빛 거품이 잔을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백악관 정원이 보였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텅 빈 반도체 공장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멈춰선 생산 라인들, 작동하지 않는 데이터 센터들, 그리고 침묵하는 실리콘밸리. 모두가 미국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오버오피스를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들이 정말로 가만히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국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백악관 상황실에 긴급 소집이 걸렸어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이미 리사 톰슨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죠. 그녀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리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오늘은 미국 반도체 산업 부활의 첫날입니다. 그녀는 마커를 들고 화이트보드에 큼지막하게 써내려갔죠. 한국 대체 방안이라는 제목 아래 그녀가 쓴 내용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 대만, 독일, 네덜란드. 그녀는 이 나라들이 한국을 즉시 대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이었죠. 리사,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 반도체는 이미 2000년대에 몰락했어요. 지금 그들이 만드는 건 특수 소재뿐입니다. 도시바는 메모리 사업을 매각했고 엘피다는 파산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제 말을 끊었어요. 제임스, 당신은 너무 비관적이에요. 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기술 강국이잖아요. 필요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죠. 소니도 있고 파나소닉도 있어요.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계속 말했어요. 보세요. 반도체가 뭐가 복잡한가요? 그녀가 마커로 칩 모양을 대충 그렸습니다. 실리콘 웨이퍼에 회로 새기고 포장하고 끝이잖아요. 마치 도장 찍듯이 말이에요. 상황실에 있던 몇몇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는 더 나아가 화이트보드에 단순한 도식을 그렸어요. 실리콘, 회로, 포장, 반도체. 마치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은 도식이었죠. 이게 전부예요. 로켓, 과학도 아니잖아요. 마크 피터슨이 거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도 진공관 시대부터 전자 제품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발전했잖아요. 그의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만 빼고 말이죠. 그건 완전히 다른 기술이었어요. 제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만드는 디램, 내한든 차원이 달라요. 3D 내한든 100층 이상 쌓아 올리는 기술인데 이건 정말 예술 수준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리사가 다시 마커를 들었어요. 반도체는 그냥 실리콘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녀가 화이트보드에 크게 썼습니다.
아무나 깎아서 만들면 돼요. 왜 한국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녀는 심지어 반도체 제조를 시범까지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지지직 소리를 내며 허공에 선을 그었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몇몇 참모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끼어들었어요. 리사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한국을 과대평가했어요. 그는 자료를 넘기며 말했죠. 일본에도 훌륭한 반도체 회사들이 있잖아요. 소니, 르네사스, 후지츠 같은. 어디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니는 이미 반도체 사업 축소했고 르네사스는 자동차용 MCU만 해요. 후지츠는 메모리에서 완전히 손 뗀 지 오래예요. 하지만 리사는 손을 휘저으며 제 말을 무시했죠. 디테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의지예요. 미국이 마음먹으면 못할 게 없죠. 우리가 원자폭탄도 만들고 달에도 갔잖아요.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반도체 엔지니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신나노 공정 전문가 한 명 양성하는데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실제 양산 경험까지 쌓으려면 15년은 필요해요. 리사가 비웃었어요. 10년? 과장이 심하시네요.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또 뭔가를 적었습니다. 반도체 교육 6개월이면 충분이라고요. 리사, 당신은 반도체 공장을 가본 적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저는 데이터를 봅니다. 현장은 부차적이죠. 그녀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엑셀과 파워포인트로 모든 걸 분석할 수 있어요. 그녀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죠. 현장은 그냥 제 분석을 실행하는 곳일 뿐이에요. 바로 그때 로버트 해밀턴이 뛰어들어왔어요. 한국 언론이 난리예요.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삼성과 SK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대요. 리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봤자 뭘 하겠어요?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순 없을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죠. 한국은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는 한국이 필요 없고요. 마크 피터슨이 맞장구를 쳤어요. 정확합니다. 이제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죠. 한국 기업들이 무릎 꿇고 올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이들의 오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너무나 명확히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제 경고를 듣지 않았죠. 리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자,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일단 아시아 반도체 회사들과 접촉하고 동시에 미국 내 생산 능력을 확장합니다. 어떤 생산 능력을 확장한다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현재 미국에 제대로 된 메모리 공장은 마이크론 하나뿐이에요. 그것도 삼성 대비 기술력이 2세대는 뒤처져 있고요. 하지만 그녀는 제 질문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인프라는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리사가 말했죠. 중요한 건 의지와 자본이고 미국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참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이크 설리번이 말했어요. 한국이 빠지면 오히려 좋아요. 너무 의존적이었거든요. 그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속했죠. 이제 진정한 독립을 이룰 때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어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세요.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5% 이상을 만들어요. 디램은 71%, 낸드는 64%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리사가 끼어들었어요. 과거의 영광일 뿐이에요. 시대는 변했어요. 그녀는 화이트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죠. 이제 미국이 주도권을 되찾을 거예요. 회의가 끝날 무렵 리사가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개월 안에 모든 게 정상화될 거예요.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크게 써놨죠. 미국 반도체 독립 D-Day 12월 31일이라고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신년 선물로 미국 국민들에게 진정한 기술 독립을 선사할 거예요. 참모들이 또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저 한숨만 쉴 뿐이었죠. 저는 회의실을 나가며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복도에서 만난 국방부 장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군사 시스템은요? F-35 전투기에도 삼성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저는 그에게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실리콘밸리 삼성연구소의 데이빗 최였어요. 제임스, 큰일 났어요. 한국 군사에서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죠. 무슨 준비? 제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임원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어요. 마치. 그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어요. 마치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 한국에서 온 특별 전용기가 공항에 대기 중이래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정말로 철수할 생각일까?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이틀 후 아침, 저는 국무부에서 온 긴급 보고서를 받았어요. 한국 정부가 협상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반도체 정책 조정을 위한 대화를 원한다고 했죠. 백악관 상황실에는 안도의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봤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리사 톰슨이 득이양양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죠. 마크 피터슨도 거들었습니다.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겠네요. 그는 손바닥을 비비며 말했어요. 기술 이전도 막았겠다. 이참에 제조 공정까지 공유하라고 요구해야죠.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과 SK가 이렇게 쉽게 굴복할 리가 없었거든요. 작년 다보스 포럼에서 만났던 이재용 회장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절대 쉽게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후 2시 CNN에서 삼성전자 본사의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본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김기남 부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죠. 그의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 부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양국의 기술 협력은 글로벌 IT 발전에 중요하니까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모두가 환호했어요. 역시 우리가 이겼어, 리사가 소리쳤죠. 한국이 백기를 든 거야. 샴페인을 꺼내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 부회장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보는 그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굴복이 아니라 결연함이었죠.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 같았어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럼 미국의 기술 이전 금지 정책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김 부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건설적인 대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했죠. 다만 우리도 준비할 건 준비하겠습니다. 김 부회장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삼성전자는 언제나 모든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죠. 만약 환영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세예요. 뭘 준비한다는 거죠? 그녀는 여전히 상황을 낙관했어요.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순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있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태성, 전직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지금은 반도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죠. 태성, 삼성이 정말 협상할 생각일까? 제가 물었어요. 박태성이 웃었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한국을 잘 모르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재용 회장이 그런 사람 같습니까? 그럼 뭘 준비하는 거지? 제가 다시 물었죠. 박태성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들은 바로는 아니, 이건 그냥 소문인데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삼성 본사 지하 상황실에서 뭔가 큰 회의가 있었다고 해요. 제 심장이 빨라졌죠. 무슨 회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참석자들이 심상치 않았대요. 박태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법무팀, 인사팀, 그리고 항공팀까지요. 항공팀이라는 말에 제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어요. 왜 반도체 회사에서 항공팀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 더. 박태성이 덧붙였어요.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대요. 최태원 회장이 긴급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다음날 아침 실리콘밸리 삼성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데이빗 최의 목소리는 더욱 불안해 보였습니다. 제임스, 이상해요. 삼성 직원들이 가족 사진을 치우고 있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죠. 무슨 소리야? 사무실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을 다 상자에 담고 있어요.
데이빗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개인 물품들도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특별회의가 있다는데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요. 저는 즉시 백악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리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죠. 한국의 항복 조건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사항들입니다. 리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첫째, 기술 이전 금지 준수. 둘째, 미국인 고용 의무화. 셋째, 핵심 기술 공개. 그녀는 마치 승리자처럼 조건들을 나열했죠. 리사,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손을 휘저으며 제 말을 막았어요. 제임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협상을 앞두고 압박 카드를 쓰려는 거죠. 다른 참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이크 폼페오가 거들었죠. 맞아요.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이에요. 그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됩니다. 더 강하게 나가야 해요. 바로 그때 로버트 해밀턴이 태블릿을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삼성전자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화면에 김기남 부회장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상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했죠. 다만 우리도 준비할 건 준비하겠습니다. 김 부회장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삼성전자는 언제나 모든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죠. 만약 환영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박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성, 김 부회장이 뭘 준비한다는 거야? 제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박태성이 한숨을 쉬었죠. 제임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삼성이 진짜로 철수한다면 미국 IT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럴 리 없어. 삼성도 미국 시장이 필요하잖아. 제가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박태성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이재용 회장이 어제 이런 말을 했대요. 뭐라고? 우린 백기를 든 게 아니다. 박태성이 이재용의 말을 전했습니다. 짐을 쌀 준비다.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짐을 싼다는 건 철수를 의미했습니다. 완전한 철수를 말이죠. 저는 급히 텍사스 SK 공장에 전화를 걸었어요. 마크, 지금 당장 SK 사무실로 가봐.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뭐든 이상한 게 있으면 즉시 알려줘. 10분 후 마크의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제임스, 여기 텅 비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뭐가 텅 비었다는 거야? 설계실이요. 컴퓨터는 있는데 하드디스크가 다 빠졌어요. 마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계 도면도 기술 문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깨끗해요. 저는 즉시 다른 연구소들에도 연락했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어요. 한국 직원들이 모든 데이터를 지우고 있었죠. 철수 준비가 아니라 이미 철수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백악관 상황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비상사태입니다. 제가 소리쳤죠. 삼성과 SK가 철수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리사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블러핑이에요. 겁주려는 거죠. 그녀는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절대 못 떠나요. 우리가 그들의 가장 큰 고객인데요. 마크 피터슨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연극이에요.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며칠 있으면 무릎 꿇고 돌아올 거예요. 저는 답답함에 주먹을 쥐었어요. 이들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발 뉴스가 전해졌어요. 대한항공이 미국행 특별 전세기를 준비한다는 소식이었죠. 목적지는 샌프란시스코와 오스틴이었습니다. 정확히 삼성과 SK 연구소가 있는 곳들이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블러핑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정말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10월 15일 새벽 4시 제 전화가 울렸어요. 실리콘밸리에서였습니다. 제임스, 여기 텅 비었어요. 설계실 컴퓨터는 있는데 하드디스크가 다 빠졌어요. 설계 도면도 기술 문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동시에 텍사스에서도 같은 연락이 왔어요.
한국 직원들이 모든 데이터를 지우고 철수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CNN에서 충격적인 영상이 나왔어요. 인천공항에서 수백 명의 삼성, SK 직원들이 탑승 수속을 하는 모습이었죠. 기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지니어 800여 명이 미국에서 철수합니다. 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한국 직원들을 비췄어요. 그들은 침착하게 짐을 들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였죠. 완전한 철수였어요. 김기남 부회장이 공항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는 환영받는 곳으로 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죠. 미국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미국이 필요 없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미국 연구소는 어떻게 되나요? 김 부회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미국이 해결할 문제죠. 우린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쇼예요. 그냥 쇼, 그녀가 더듬거렸어요. 하지만 화면 속 비행기는 진짜였습니다. 리쇼어링이라는 거창한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글로벌 공급망을 끝내려다 스스로 무너뜨린 거였어요. 한국이 먼저 움직였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그들은 이미 결정했어. 리사가 주저앉았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자신감이 깨지는 걸 봤습니다. 10월 16일, 저는 텅 빈 실리콘밸리 삼성연구소에 도착했어요. 평소 24시간 불이 켜져 있던 거대한 건물이 유령처럼 어두웠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멈춰서 있었고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었죠. 마치 유령 도시 같았어요. 데이비 최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제임스,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삼성 직원들이 새벽 3시에 모두 떠났습니다. 저는 현장 사무실로 뛰어갔어요. 텅 빈 책상들, 꺼진 컴퓨터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벽에 붙어 있던 설계도들이 모두 사라진 거였죠. 흔적도 없이 깨끗했어요. 마지막까지 남았던 박민수 연구소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장비 앞에 서서 연구소를 둘러보고 있었죠. 표정은 담담했어요. 박 소장님, 제가 불렀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아, 제임스 씨.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기다렸어요. 박민수가 발밑에 웨이퍼를 두드렸습니다. 이 웨이퍼들은 남겨둡니다. 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손길이 사라지면 고철일 뿐이죠.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 다 떠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847명이 오늘 아침 비행기를 탔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엔지니어, 연구원, 설계사, 품질관리사까지 전원이요. 숫자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가 멀리 있는 클린룸을 가리켰어요. 저 클린룸 운영자도 한국인이었어요. 신나노 공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데이빗이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못했죠. 현실이 너무 가혹했거든요. 데이빗이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개발 중인 AI 칩은 어떻게 되나요? 박민수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미국이 알아서 하셔야죠. 우린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가 작업대를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장비들 있죠? 바닥에 현미경, 측정기, 분석 도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최고급 장비들이에요. 하지만 그걸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박민수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가 수첩을 흔들었죠. 공정 단계 기록이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AI 칩 한 개에 공정 단계가 몇 개인지 아세요? 500개가 넘어요. 데이빗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죠. 각 단계마다 다른 기술이 필요해요. 박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온도, 압력, 시간, 농도가 다 달라요. 이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지식은 교과서에 없어요. 현장에서 15년, 20년 일해야 알 수 있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미국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반도체는 사람이 전부예요. 기계나 설비가 아니라 사람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미국은 그걸 잊었어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웨이퍼와 단기만 있으면 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미국 전역에서 IT 시스템 마비가 시작됐어요. 애플에서는 아이폰 생산 중단, 구글에서는 데이터 센터 다운,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서비스 올스톱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국방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은 거였어요. F-35 전투기 항전 시스템,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패트리어트 미사일 제어 장치 모두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시에는 속보가 나왔어요. 미국 IT 산업 전면 마비라는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리사는 여전히 부정하고 있었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금방 대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 대만, 유럽 모든 나라가 거절했습니다. 기술자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10월 18일 펜타곤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 IT 시스템 가동률 15%, 사실상 전면 마비 상태입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85%가 멈췄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그 순간부터 미국 전체가 뒤집혔어요. 월스트리트 주가는 폭락했고 실리콘밸리는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국방력이었어요. 한국 철수로 미군 IT 전력 40% 감소라는 펜타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태평양 함대 전자전 능력이 반토막 난 거였어요. 바로 그날 하원에서 긴급 청문회가 소집됐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충격적인 증언을 했어요. 의원님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방 시스템은 현재 마비 상태입니다. 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반도체 정책을 강행한 행정부에 있습니다. 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청문회장 밖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였어요. 반도체 없인 미국도 없다는 플래카드가 나붙였습니다. 퇴역 군인들도 많이 보였죠. 제 아들이 타는 함정이 언제 고장날지 몰라 무섭습니다. 한 해군 병사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미국 우선주의입니까? 국회의사당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민주당 원내대표가 일어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결정할 때입니다. 이 재앙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탄핵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하지 못했어요. 사태가 너무 심각했거든요. 나도 동의합니다. 이건 당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안보가 위태롭습니다. 그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언제나 당당하던 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실수를 인정합니다. 겨우 나온 말이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사퇴하실 겁니까? 탄핵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트럼프는 대답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어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졌죠. 정치 생명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백악관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로버트 해밀턴 대변인이 연단에 올랐어요. 평소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오늘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깊이 반성합니다. 브리핑룸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미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고백이 이어졌죠.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이 순간이 생중계로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고개를 숙인 역사적 순간이었죠.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의 가치를 잊었습니다. 리쇼어링이라는 이름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원에서는 탄핵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어요. 공화당마저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탄핵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법사위원장이 발표했어요.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당파를 초월한 문제입니다. 그날 밤 백악관 앞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반도체 없인 미국도 없다는 구호가 밤새 울려 퍼졌어요. 촛불을 든 사람들의 행렬이 끝이 없었죠. 한 시위자의 플래카드가 눈에 띄었어요. 트럼프가 기술을 팔았다라고 적혀 있었죠. 또 다른 플래카드에는 한국 없는 미국 IT는 없다라고 써 있었어요. 진실이 거리에서 외쳐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오만이 만든 재앙이었어요. 한국을 무시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부정한 결과였죠. 미국은 스스로 판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리쇼어링이라는 환상에 빠져 현실을 잊었던 거예요. 그 대가는 대통령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서도 정작 위기가 닥치자 한국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음을 깨달은 미국. 바다를 잃고서야 바다의 소중함을 깨달았듯이 한국을 잃고서야 한국의 진짜 실력을 인정하게 된 거였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75%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지만 그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 미국을 무릎 꿇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예술에 가까운 정밀함. 그것이 바로 K반도체의 진짜 실력이었죠. 특히 삼성의 3D NAND 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어요. 100층 이상의 메모리셀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은 그야말로 건축학과 물리학을 결합한 예술품이었죠. SK하이닉스의 고대 역폭 메모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AI 시대의 핵심인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미국 관료들은 한국 기술자들을 단순한 제조업 노동자로 봤지만 그들은 틀렸어요. 이들은 21세기의 연금술사들이었습니다. 모래에서 황금을 만들어내는 현대의 마법사들이었죠. 리사 톰슨이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반도체 교육. 실제로는 한 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최소 15년이 걸렸어요. 그것도 삼성이나 SK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에서 말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진짜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삼성 하나만으로도 연 매출이 200조 원을 넘는 글로벌 기업이었죠. SK하이닉스 역시 세계 2위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였고요. 이들이 미국에서 철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미국 IT 생태계의 뿌리가 뽑히는 거였습니다.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수만 대의 서버들. 그 심장부에는 삼성의 디램이 있었어요.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였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의 AWS 모두 한국 반도체 없이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특히 미군의 첨단 무기 시스템들은 더욱 심각했어요. F-35 전투기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70%가 한국산이었거든요.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 시스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제어 장치까지. 한국의 기술 없이는 미국의 국방력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은 대체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리사 톰슨의 무지한 확신, 마크 피터슨의 근거 없는 낙관론. 이들의 오만함이 미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거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대응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협상이나 타협이 아니라 완전한 철수. 원하지 않으면 가겠다는 단호한 메시지였죠. 이재용 삼성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결단력은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한국 기업들의 일관된 입장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사업적 판단을 넘어선 자존심의 문제였죠. 박민수 연구소장이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반도체는 사람이 전부다. 바로 이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었습니다. 삼성과 SK의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나노미터 세계의 건축가들이었고 원자 단위로 물질을 조작하는 예술가들이었습니다. 10나노, 7나노, 5나노. 점점 미세해지는 공정에서 요구되는 정밀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먼지 하나, 진동 하나라도 수억 원짜리 웨이퍼를 망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데는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어요. 삼성이 30년간, SK가 20년간 쌓아온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복제할 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미국이 깨달은 또 다른 진실은 글로벌 공급망의 소중함이었어요. 트럼프가 꿈꾸던 리쇼어링은 결국 환상에 불과했죠. 21세기의 첨단 기술은 한 나라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메모리, 대만의 파운드리,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 일본의 소재.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계였습니다. 이 생태계를 무너뜨리려 한 미국의 시도는 결국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결과를 낳았어요. 한국을 적으로 돌린 순간 미국 IT 산업의 미래도 어두워진 거였죠. 한국의 철수가 가져온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부터 시작해서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들까지 모든 곳에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도 중단됐어요. 자율주행 시스템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가 없어서였죠.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축소해야 했고 페이스북은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이었어요. 나사의 화성 탐사 계획, 스페이스X의 위성 발사 프로젝트 모두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중국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미국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들이 알아서 망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결국 10월 말 트럼프는 탄핵당했어요. 미국 역사상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대통령으로 기록되면서 말이죠.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첫 번째 과제는 명확했어요. 한국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며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미 인도와 베트남에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하기 시작했고 유럽과 중동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버렸을 때 우리도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이 이재용 회장의 말이었어요.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에게 전례 없는 조건을 제시해야 했어요. 기술 이전 금지 철회는 물론이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각종 혜택과 보장까지 약속해야 했죠. 그제서야 한국은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미국이 무릎 꿇고 애원한 지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교훈을 남겼어요. 21세기는 기술 패권의 시대이고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진짜 강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였죠. 한국은 비록 땅은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나라였어요. 메모리 반도체라는 21세기의 쌀을 생산하는 유일한 나라였던 거죠. 미국이 배운 교훈은 간단했어요. 힘으로 기술을 빼앗으려 하지 말고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한국처럼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작아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국뽕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니어 시청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크로스메디컬의 허리보호대입니다. 장시간 앉아서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일상생활에서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편안한 착용감과 뛰어난 지지력으로 허리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